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사 제7장 해상왕 장보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해신이라는 대하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해상왕 장보고를 다룬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이때 최수종이 장보고 역할을 했었죠. 먼저 오늘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제6장 발해의 건국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1번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 후에 어떤 나라를 계승하여 어떤 나라일까요? 고구려가 되겠죠. 이 고구려를 계승하여 누가 고구려 유민과 송말 말가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나라를 건국했다.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2번 통일신라와 발해가 한반도에 존재했던 시기를 어떤 시대라고 한다. 남북국 시대라고 하죠. 3번 발해는 옛 고구려의 영토를 대부분 차지하고 번성한 국가를 이루어 어떤 나라라고 불렸다.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죠.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7장 장보고의 해상활동이며 그 주인공은 장보고입니다. 한국사 연표를 살펴보면 오늘 공부할 내용은 남북국 시대의 후반기에 해당되는 828년 청해진 설치에 관련된 내용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해상왕 장보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보고는 어린 나이인 19세에 골품제도라는 신라시대의 신분제도의 한계를 느껴서 친구 정령과 함께 당나라로 건너가게 됩니다. 신라는 흥골, 진골하는 신분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장보고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출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친구와 마음을 합해서 당나라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당나라로 건너간 뒤에 33세가 되어서 마침내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워 문영군 소장의 직위에 이르게 됩니다. 이 직위는 병사 약 1000명을 지휘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장보고가 당나라에 있을 때 해적, 일본 해적을 우리가 왜구라고 하죠. 왜구가 신라 해안에 출몰해서 주민들을 붙잡아 중국의 노예로 팔아넘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고국의 사람이 노예로 팔리는 걸 보자 분개한 것이죠. 그래서 42세 되는 나이, 이때는 신라 흥덕왕 3년에 해당되는데 이때 고국으로 다시 귀국해서 왕에게 해군 기지를 건설해서 무역로를 보호하고 왜구를 근절시킬 것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보고의 활약상은 한국, 중국, 일본 세 개국의 정사에 모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삼국사기 및 삼국유서의 기록이 남아 있고 중국에는 번천문집이라는 정사에 남아 있으며 일본은 일본 후기라는 정사에 장보고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그만큼 장보고는 그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렸던 인물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장보고가 흥덕왕에 청하자 왕은 장보고에게 청해진 대사라는 벼슬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장보고는 10,000명의 민군들을 조직해서 전라남도에 있는 조그만 섬인 완도에 청해진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자 해상에서 신라 노예를 매매하는 일들이 사라졌다라고 삼국사기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적을 완전 소탕하여 당나라, 신라, 일본을 잇는 국제 무역을 주도해 나갔으며 국제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였습니다. 이러한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중심지인 청해진의 위치를 살펴보면 전라남도 앞바다에 있는 조그만 섬인 완도가 되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많은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에 건너가서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 지역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라방이라고 합니다. 이 신라방은 신라 시대 당나라에 있던 신라 사람들 주로 모여 살던 집단 거주지를 일컫는 말이며 산둥성으로부터 장초성에 걸쳐서 중국 해안가를 걸쳐서 신라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요즘도 미국에 가면은 LA라든가 아틀란타, 뉴욕 이와 같이 주로 해안가 중심으로
코리아타운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신라 시대에도 당나라에 신라타운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라방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신라인들이 세운 절이 있었는데 그것을 신라원이라고 말합니다. 요즘도 미국에서 코리아타운이 있는 데마다 코리안 처치가 있죠. 그런 것처럼 통일신라 시대에도 신라방이라는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에 신라인들이 세운 절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신라원은 산둥성에 위치한 적산법화원입니다. 이 적산법화원은 중국 산동선 적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사찰이며 이것은 장보고에서 건립된 신라원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적산법화원 앞에 거대한 장보고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유명한 해상왕 장보고가 불행히도 골품제라는 신분제 제도 하에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통일신라 후기로 접어들면서 신라는 왕위 계승 쟁탈전이 일어나게 되고 장보고는 큰 군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왕위 계승 쟁탈전에 휘말리게 됩니다. 장보고가 53세 되는 해에 김우징이라는 사람을 도와서 신무왕에 등극하도록 합니다. 신무왕을 뒤이어서 문성왕이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맞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신라는 뿌리 깊은 골품제라는 게 있었고 장보고는 진골이나 승골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라 중앙에 있는 진골 귀족들이 장보고의 낮은 신분을 탓하면서 장보고의 딸이 왕비로 되는 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장보고가 60세 되는 해에 중앙에 있는 진골 귀족들이 이러한 사람이 딸을 왕비로 맞아들인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염장이라는 자객을 보내서 결국은 암살시키고 맙니다. 장보고가 암살되자마자 신라 조정은 청해전을 폐쇄해버리고 주민들을 백골군으로 강제 이주시켜버리고 맙니다. 장보고의 해상왕국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든 신라의 골품제도에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신라의 골품제도는 신라 사회의 뿌리 깊은 신분제도였으며 이 골품은 혈통에 따라 태어날 때부터 결정이 되었습니다. 골품에 따라서 사는 가옥의 크기라든가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이 결정되었습니다. 제일 높은 계층을 성골이라고 하죠. 이 성골은 국왕을 포함해서 왕위 계승권을 가지는 왕족을 일컫습니다. 그 밑에는 진골이라는 계층이 있었는데 신라 왕족 및 최고위 귀족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골은 최고 등급인 1등급 이벌창까지 진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육두품이 있었는데 왕족을 제외한 최고위 귀족을 육두품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러한 육두품은 최대까지 진급할 수 있는 것이 6등급 아찬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죠. 5두품은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등급이 10등급인 대나마위였습니다. 4두품은 12등급인 대사까지만 진급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라의 뿌리 깊은 신분제도인 골품제도입니다. 해상왕 장보고가 신라의 이러한 골품제도 때문에 장보고의 딸이 왕비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보고는 성골이나 진골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앙에 있는 진골 귀족들이 장보고의 이러한 상황을 불만을 품고 장보고를 암살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염장이라는 자객을 보내서 장보고를 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속담에 염장지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염장지르다라는 말이 바로 이러한 사건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염장은 한때 장보고의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염장이 중앙 진골 귀족들에 매수당해서 장보고를 살해하는 자객으로 변신한 것이죠. 그래서 염장지르다라는 말의 어원에는 이러한 염장이 장보고를 칼로 찌르다라는 뜻에서 염장지르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고 다른 쪽에서 보면 염장이라는 말이 소금이나 간장이라는 뜻이죠. 상처에 소금을 바르면 어떻게 되죠? 아픈 데다가 또 소금을 바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욱더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옆에서 약을 올리게 되면 야, 너 염장 지를 일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장 지르다는 말이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잠수함에서 여러 등급들이 있는데 제일 작은 등급인 1280톤급의 잠수함을 우리는 장보고급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잠수함이 해상왕 장보고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이러한 장보고급보다 거의 3배 이상 큰 잠수함입니다. 자, 오늘은 해상왕 장보고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은 한국사 제8장 후삼국 시대와 고려의 건국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왕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